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부터 배워볼 내용은요. 바로 이 4장 전기철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철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철도는 철도인데 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철도를 우리 동력을 얻는 그런 것을 전기철도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전기철도는 우리 5장이 아니죠. 5과목이죠. 5과목. 우리 5과목의 전기설비 기술기준 과목에서도 다뤄집니다. 하지만 이 전기 응용에서의 이 전기 철도는요, 어떠한 기계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기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과목은 법 위주, 응용은 이론 내용 위주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러한 점을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4장 전기철도를 학습하실 때는 각각의 용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조금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겨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면 계산식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 계산식에 이거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철도의 특징 및 용어입니다. 1번 보시면 전기철도의 특징이라고 있죠. 이러한 전기철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인력이 크대요. 견인력이라고 하는 건 끌고 가는 힘, 즉 인장력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그 견인력이 크고 가속력이라든지 감속력, 그러니까 능력 있죠? 그런 것이 좋고 경사가 심한 길은 물론, 선로는 물론 고속철도에도 되게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젤 차량보다 무게가 어떻다고요? 가벼우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배기가스라든지 소음 아니면은 폐유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부터도 억제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주요 특징이 되겠고, 밑에 수송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가지 철도가 이거구나, 도시고속철도가 이거구나 라고 한번 그냥 책 읽듯이 읽어보시고, 이런 것이 무엇에 의한 분류냐면 수송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송할지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7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시가지 철도는 이렇게, 도시고속철도는 이렇게, 이래서 교외철도고 이래서 도시간 철도다라는 식으로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표를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표 그냥 심플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전원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전원 방식에 의한 분류.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이 이제 변전소 쪽이 되겠고, 이쪽으로부터 몇 킬로볼트? 22.9kV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류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변압기, 정류기에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는 변압기라는 거예요. 그 변압기를 거쳐서 교류 1200V 정도로 낮춰주게 되죠. 자,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정류기로 들어가죠. 정류기는 뭡니까? 정류장치.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로 바꿔주게 되고,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것이 무슨 선이냐면 전차선이에요. 전차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름모 같이 생긴 것이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이시면 교재 보시면 좋아요. 마름모 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데 이건 우리가 추후에 배우겠지만 펜터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펜터그래프. 그래서 우리 전차선으로부터 이 철도의 전기 차량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가 일종의 전원을 공급받는 장치의 일종이다라고 해서 펜터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펜터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이제 이 레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이 지나가는 레일이 있을 건데 그 레일을 이렇게 돌아가는 선로다라고 해서 귀선으로 씁니다. 귀선. 돌아가는 선이다라고 해서 귀선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폐회로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전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차선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급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급전선.
이 트롤리선, 즉 전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급전선으로부터 이 전기 차량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선이에요. 말 그대로 이 전기 차량이 직접 전원을 받기 위한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급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이 전차선과 평행하게 가설이 되는데요. 결국에 여기 뭐예요? 정류기로부터 이제 얻어낸 전원을 있죠. 그 전원을 쭉 이 전차선을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분기합니다. 그래서 분기해서 어디로 공급해 주냐면 전원을 전차선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급전선은 이 전차선에다가 분기를 해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고 전차선 또는 트롤리선은 이 차량에 전원을 직접 공급해 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급전선과 이 트롤리선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 조가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가선. 조가선은 뭐냐면 이 전차선이 높이가 일정하면 일정할수록 좋은 겁니다.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전차선의 높이가 이제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즉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데 이 변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고정장치라고 하는 것을 시설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선을 조가선이라고 불러요. 조가선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자, 그래서 전차선, 급전선, 조가선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제 문제에서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다음 전기철도 방식 중에서 아니면 전기철도에서 이 급전선, 그러니까 급전선의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전선의 구간을 물어본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급전선이 뭐예요? 전차선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전원을 받습니까? 이 변전소 측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변전소 측부터 급전선까지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급전선이 이 결국에 트롤리선에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이 급전선의 구간이라고 한다면 변전소와 트롤리선 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것이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도 변전소의 구간이 아니죠. 급전선의 구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변전소에서부터 트롤리선까지 그 구간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전선, 조가선, 그리고 전차선, 그리고 돌아가는 선, 귀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표에 보시면 직류식이 있고 단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류식에서는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단상 교류식으로 가게 되면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직류식에 공칭 전압이 있습니다. 750V와 1500V가 있고요. 단상 교류식의 공칭 전압은 25,000V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 750, 1500 그리고 25,000 이렇게 세 가지 공칭 전압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이제 전원 방식별 특징입니다. 전원 방식별 특징.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은 무엇일까요? 왼쪽은 교류식이죠. 교류식. 왜냐면은 어떤 별도의 정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은 무엇이냐면 직류 방식입니다. 직류 방식. 그래서 단상 교류 방식이고 여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단상 교류 직류 방식이 되는데 자, 왼쪽에는 뭐라고 했어요? 단상 교류 방식이라고 했죠. 즉, 이 특징이 됩니다. 주 변압기는 전압의 불평형을 경감시키기 위해 어떠한 결선? 스코트 결선이라고 하는 T결선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 스코트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3상을 2상으로 변환시켜서 전압의 불평형을 억제시키는, 방지시키는 그런 결선 방법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전압의 불평형을 경감시키기 위해 스코트 결선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구나. 어느 방식에서? 이 교류 방식에서. 3상 전원을 이용해서 매우 큰 단상 부하에다가 이제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 부하의 전압의 불평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코트 결선을 채용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리 계전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세 번째는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무슨 변압기? 흡상 변압기를 사용한다. 우리가 흡상 변압기도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 흡상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빨아 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아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런 누설 전류 같은 거를 빨아 올려서 결국에 이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흡상 변압기의 주된 목적은 최근에도 출제된 적이 있지만 흡상 변압기의 주목적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통신선 유도장애를 방지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전식이 일어나지 않는다인데 전식은 쉽게 말해서 전기로 인한 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후에 이 전식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식이 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내에서 전압의 선택이 가능하고 전력 손실이 적어서 변전소 간격을 길게 할 수 있다. 변전소의 간격이 짧아진다는 거는 뭐예요? 변전소 간격이 길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라든지 전력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압의 선택 또한 가능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전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 간격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전소의 간격이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일한 거리의 변전소의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만큼 더 설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전소 간격이 길어진다면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직류 방식은 무엇일까요? 설비가 간단하겠고요. 그다음에 전압이 낮음으로 절연이 용이하고 통신선 유도 장애가 없다라는 것이 주 특징이 되겠고 정류 설비가 필요하므로 건설비가 비싸다. 그다음에 전식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려가 없는 것이 교류 방식, 우려가 있는 것이 직류 방식이 되는 것이고 통신선 유도 장애가 있는 것이 교류 방식, 없는 것이 직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5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선로 파트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선로 파트 공부하실 때 용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궤도입니다. 궤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행성의 궤도다라고 하면은 행성이 돌아가는 그 길을 말하죠. 즉 레일과 그 부속품 침묵 및 도상으로 구분이 되며 이것을 견고한 노반 위에, 노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받침. 자, 그러한 도반 위에 무슨 자갈 등으로, 그쵸? 자갈 등으로 도상을,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도상은 이렇게 교재에 표시된 것처럼 이러한 자갈 같은 거, 이런 걸 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도상을 정해진 두께만큼 깔고요. 그 위에 무엇을 설치합니까? 침목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분만 표시를 한 것이지 여러 개 반복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부설을 해서 두 개의 레일을 평행하게 고정을 시킨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열차가 지나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궤도의 3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레일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궤조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궤도와 궤조는 달라요. 이 궤조는 궤도를 구성하는 것이지 궤도가 궤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궤도의 3요소는 레일, 침목, 도상 또는 궤조, 침목, 도상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침목은 뭐라고요? 침목은 레일을 지지하는 막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궤간이에요. 궤간이 뭘까요? 간자가 이제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 어떤 사이일까요? 즉 레일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있잖아요. 레일에서 양쪽의 레일 안쪽이면 이 안쪽이죠. 바깥쪽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안쪽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 안쪽 사이의 거리를 궤간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표준 궤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표준 궤간은 1435mm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값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을 궤간이라고 하고 그러면 유간은 무엇일까요? 뭔가 간, 사이인 건 알겠는데 궤간은 이제 배웠어요. 근데 유간은 무엇일까요? 유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도가 예를 들어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덥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더 더워지고 있는데 점점 지구가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뭐라고 할까요? 사이 간격이 타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팽창하면 점점점 이제 부풀어야 되는데 이 부풀지 못하고 뭔가 막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부풀어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는 어때요? 매우 춥습니다. 추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런 신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음매부라고 하는 건 연결부를 말하게 되죠. 이 연결부에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을 우리가 유간, 영어로는 클리어런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궤간과 유간의 차이를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켄트입니다. 켄트는 고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켄트는 영어인데 뭐 이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영어 그대로
can't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can't라고 했는데 자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I can't 이렇게 I cannot, I can't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can't 명사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can't라고 하는 거는 보통 기호로 H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철도 주행 중에 곡선부는 어때요? 우리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달리면 예를 들어 고속주행을 해서 자동차가 레이싱 서킷에서 빠르게 달리면 이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끼익 소리 내면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동차도. 그쵸? 레일도. 그러니까 철도도 똑같습니다. 너무 이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곡선부에서 원심력 때문에 오 하고 밀리잖아요. 우리 자동차 안에 타고 있으면은 코너,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막 몸이 밀리잖아요. 반대편으로. 안전벨트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체가 외측으로 넘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넘어지려고.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냐? 외측 레일이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지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기철도입니다. 철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칠판을 통해 들어갔어요. 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원심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힘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뭐랄까요? 경사를 줌으로써 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일종의 높이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높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can't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레이싱 서킷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곡선부가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지 말라고 이 곡선이 점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게임 보면은 막 이렇게 묘기 하잖아요. 또 그런 거 보시면 아 그런 것이 can't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그것이 can't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안쪽과 바깥쪽의 레일 높이의 차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can't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H가 정의가 무엇인지 방금 배웠잖아요. 이 정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can't 자주 물어봐요. 제가 can't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H를 구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can't 또는 고도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밑에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사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자, 이 공식과 이 공식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H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여기는 그 속도, 최대 속도 Vm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둘은 같은 식인데 유도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G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궤간이에요. 궤간. 궤간은 아까 안쪽 레일의 간격을 말한다고 했죠. 궤간인데 단위가 밀리미터여야 하고요. 우리 단위 중요합니다. V라고 하는 거는 열차의 평균 속도입니다. 열차의 평균 속도를 말하게 되고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곡선의 반지름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미터가 됩니다. 근데 반지름은 미터예요. 밀리미터일 수가 없죠. 왜냐면은 레일이 있는데 여기를 밀리미터로 반지름을 측정하진 않잖아요. 레일의 반지름은 미터다. 그 다음에 H는 can't고요. 당연히 can't고 Vm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속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 속도는 둘 다 km/h가 되죠. 시속이 됩니다. 시속.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 시속으로 계기판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속도를 평균 시속, 운전 속도 이렇게 나누게 된다. 물론 단위는 둘 다 km/h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정의와 이 공식 그리고 각각의 조건이 나타내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보시면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확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확도도 별표 칠게요. 차량이 레일의 곡선부를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륜의 플랜지와 레일 사이의 측면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직선 구간보다 궤간을 더 넓게 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핵심은 뭐냐면 차량이 곡선부를 지나갈 때 이 원심력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밀린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곡선부를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으려면은 마찰이 어때야 될까요? 최소한으로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갑니다. 차량이, 전기 차량이. 근데 이 마찰이 심하게 되면은 특히 여기 보시면 플랜지라고 있죠. 차륜이라고 하는 거는 바퀴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차의 바퀴예요. 자, 플랜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입체적으로 좀 그려보면은
약간 어떤 바벨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바벨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축이고 이 반대편에 이것과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축에 연결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큰 바퀴가 하나 있고 작은 바퀴가 하나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작은 바퀴가 되는 거고 여기가 좀 더 큰 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 튀어나온 요 부분이 바로 플랜지입니다. 플랜지. 그러면 레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일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큰 바퀴 쪽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지가 여기 튀어나온 큰 바퀴라고 했죠. 이 플랜지와 레일 사이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곡선부를 가면 어느 쪽으로 밀리게 되니까요. 원심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직선 구간보다 궤간을 조금 더 넓힌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요 안쪽 레일을 조금 더 넓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일을 넓히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면 이번에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되는 겁니다. 즉 외측을 기준으로 내측을 더 넓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확도라고 하고 또는 슬랙이라고 하고 그때 기호를 S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확도를 어떻게 구하냐? S는 8R분의 L의 제곱으로 구하게 돼요. 자, 밀리미터 단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공식을 통해 확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확도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을 기준으로 이 안쪽을 더 넓히게 되면, 궤간을 더 넓히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확도라고 한다. 근데 넓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측면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이 선로의 분기입니다. 선로의 분기. 기차가 이제 전기 철도가 직선 구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직선 구간뿐만이 아니라 곡선 구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즉 분기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도입궤조라는 것도 있고 전철기 첨단궤조 또는 호륜궤조라는 것도 있고 철차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분기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철차부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기준선, 분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준선은 자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분기선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기하는 부분을 분기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철기라고 하는 것은 차륜을 하나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철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쪽 가지 말고 다른 궤도로 유도를 시켜주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첨단 궤조 또는 전철기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철차라고 적혀 있죠. 철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분기되는 부분 있죠. 이 분기되는 부분에 조금 더 안전하게 분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유도를 먼저 해준 다음에 여기서 안전하게 분기를 하고 그때 이 각도를 철차각이라고 부르게 되며 호륜궤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호륜궤조는 무엇이냐면요. 가드레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요? 가드레일. 특히 이 선로의 분기 파트에서는 이 호륜궤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륜궤조가 나오게 되면은 선로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선의 반대편에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쪽에 설치하고 이렇게 가면 이쪽에다 설치하는 탈선을 방지해주는 장치가 호륜궤조라는 거예요. 탈선 방지하면 호륜궤조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철차부 아까 말씀드렸고 철차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철차각과 철차 번호가 있는데 n의 번호가 작을수록 교차 또는 분기하는 각도가 커진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차 번호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적인 것으로 적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호륜궤조. 호륜궤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학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한번 정의 쭉 읽어보시고 다음 7번째 복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러분 복진지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복진지, 뭔가 진지, 약간 군대에서 진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진지라고 하는 것은 자, 열차의 주행과 기온의 변화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레일이 무슨 방향으로? 전후 방향으로. 이런 것을 보통 종방향이라고 합니다. 횡방향이 아니라 종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철도예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행과 그리고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레일이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쪽 이렇게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진이라고 부른다고요. 복진. 근데 이 복진을 막아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레일이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레일이 열차의 진행 방향 앞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어떤 것을 설치하냐면 복진지라고 부릅니다. 어느 곳에서는 복진 방지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복진지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진은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막으면 복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진을 방지하는 대책 세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진을 방지하는 대책 세 가지. 첫 번째, 레일과 침목 간의 체결력을 강화시켜주게 됩니다. 자, 열차용의 대못, 그러니까 못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말게끔 복진을 방지시켜주는 거죠. 우리 물리적으로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일 앵커 부설입니다. 자, 레일 앵커라고 하는 거는 안티 크리퍼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복진 방지의 쇠붙이로서 복진 방향의 침복, 측면에 닿도록 합니다. 측면에 닿아서 이 마찰력을 올려서 움직이지 않게끔 부설하는 것을 레일 앵커 부설이라고 말해요. 자, 세 번째는 침목의 이동 방지입니다. 침목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침목을 부착시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침목과 침목을 서로 이어주는 겁니다. 결합. 그래서 침목 자체의 이동을 방지해 줌으로써 이러한 복진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복진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에 없는 내용 한 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모두 다 복진이더라 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곡선의 종류입니다. 이 문제도 여기 부분도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열차 운행 중 사용되는 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곡선, 지금 교재에는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 마지막에 있는 복심진지, 이것만 복심진지가 아니죠. 복심곡선 이것만 좀 제외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뭐예요? 운행 중 사용되는 건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곡선, 완화곡선, 그리고 우리 반향곡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단곡선이에요. 단곡선. 반경이 일정한 한 개의 원호로 된 곡선을 뜻한다는 겁니다. 한 개. 그래서 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단곡선의 그림인데 어떻습니까? 하나의 원호로 된 곡선이죠. 여기가 곡선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완화곡선은 무엇이냐?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직선과 이런 곡선 사이에 반경이 큰 것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점점점 반지름이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어서 원곡선에 일치하도록 하는 특수의 곡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완화곡선이라고 한다고. 완화시키다. 그래서 이때 곡률 반경의 감소율은 켄트의 증가율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곡률 반경이 감소한 만큼,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들이 다 곡률 반경 또는 곡률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감소율이 켄트, 아까 전에 배웠던 외측 레일과 내측 레일의 높이 차 있죠. 그 증가율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경이 10% 감소하면 켄트도 10%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R1, R2, R3, R4가 있는데 점점점 반경이 어때요?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중심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바뀐 만큼 반경도 줄어들게 되고 그것을 원곡선에 일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특수곡선을 완화곡선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곡선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채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반향곡선입니다. 반향곡선은 쉽게 말해서 S자 곡선이에요. S자 곡선. 우리 보드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S자 보드 이렇게 타잖아요. 우리 스키장 가서도 보드 타면 S자로 타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두 개의 곡선 반경의 중심이 선로에 대해서 서로 반대측에 위치하는 이런 곡선을
반향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S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심 곡선이에요. 복심이 무슨 뜻일까요? 중심이 두 개라는 겁니다. 중심이 두 개라는 거예요. 반지름이 다른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곡선을 뜻한다. 이는 운전에 무리가 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리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반지름 여기 R1이라고 할게요. 이것과 이러한 곡선과 같은 방향으로 자 이번에 중심이 여기인 반지름이 이거인 자 이러한 곡선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흰색 선의 이 원호는 반지름이 이거였는데 그쵸? 이거였는데 이 노란색 선의 반지름은 요거란 말이죠. 그럼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딱 이것과 이것이 원래 같은 원이 아니라 서로 반지름이 다른 그리고 중심도 두 개인 그런 곡선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비해? 다른 곡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심 곡선은 운전에 무리가 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또는 다른 출제되는 문제에서 운행 중 사용되는 곡선이 아닌 것은 철도의 곡선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복곡선 또는 복심 곡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화 곡선은 결국에 무엇을 나타낸 거죠?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서요. 원심력. 원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줄이기 위해서 완화 곡선을 선택하게 된다. 자, 여섯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량. 이 차량 자체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차량의 구성인데요. 차체, 카바디라고 하는 것, 차체와 대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차체는 대틀이라는 기초 구조물 위에 차실이라든지 운전대를 조립을 하는 것이고요. 대차라고 하는 거는 차의 축, 차축이라든지 전동기, 별도로 이제 제동 장치 등을 구성하는 그런 곳을 대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차체와 대차가 합쳐지면 차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성능에 따른 차량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성능에 따른 차량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부른다면 이 네 개 중에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기관차는 전동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부수차로 된 열차를 견인해 주는 거. 여기서 부수차는 뭐냐면요. 우리 부수적인이라고 할 때 부수, 즉 전동기도 제어기도 없는데 그냥 차량, 객실이라든지 화물칸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부수차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는 차체에 전동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승객 또는 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어차는 제어기와 운전실이 구비되어 있고 동일 열차 중에 전동차를 제어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 제어차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에 따라 차량을 나누면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대차에 따른 차량의 분류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중 대차에 따라 분류한 차량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맞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륜차입니다. 사륜차 그림은 이거예요. 차축이 2개입니다. 차축이 2개고 지금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자 시가지 전차나 교통량이 적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무슨 차? 사륜차라고 하는 것이고 보기차라고 하는 건 차축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대차는 차체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어서 급커브에서도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차? 보기차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차. 저는 이 보기차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차축이 4개이고 급커브에서 원활하게 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보기차라고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연결차예요. 말 그대로 연결한 겁니다. 2대의 차체가 한 대의 대차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차량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차의 수를 줄일 수가 있어서 전체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연결차입니다. 그래서 대차에 따른 차량의 종류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사륜차, 보기차, 연결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차륜이라고 하는 거는 차의 바퀴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플랜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덩어리로 된 일체 차륜과 외륜을 끼운 외륜부 차륜이 있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량까지 좀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철도의 특징 및 용어에서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철도 전원 방식에서 직류 방식의 경우 교류 아니고 직류죠. 전식의 우려가 없습니까? 직류는 전식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 없다가 아니죠. X. 자, 그다음에 철도 전원 방식에서 직류 방식의 경우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다음에 궤도의 3요소는 궤조, 침목, 도상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설명입니다. 자,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를 궤간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측이죠. 내측 레일의 그런 거리를 궤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부에서 원심력 때문에 차체가 넘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 레일에 고저차를 두는 것을 유간이라고 합니까? 유간. 원심력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거 막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유간이 아니라 켄트라고 한다 그랬죠. 켄트. X. 자, 곡선부에서 측면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면, 플랜저와 이 레일 사이의 측면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직선 구간보다 내측 궤간을 더 넓게 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확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철도 차량이 운행하는 곡선부의 종류에는 단곡선, 완화곡선, 반향곡선이 있다. 이것 또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는 열차의 주행과 기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레일이 전후 방향, 종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복진이라고 합니까? 맞죠. 복진이죠. 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들도 존재했고요. 자, 그런 것을 복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가 되겠죠. 자, 궤도의 확도를 표시하는 시근이라고 했는데요. 단 R 땡땡 곡선 반지름이고요. L 땡땡 고정자 축의 거리입니다. 이 문제는 기출 문제였습니다. 기출 문제였는데 우리 확도 S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8R분의 L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단위는 뭡니까?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확도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거 보시면 전기 운전 설비입니다. 전기 운전 설비. 자, 보시면요. 급전 설비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급전이라고 한 건 뭐예요? 전원을 공급해주는 설비다라고 해서 급전 설비라고 하는데, 자, 직류 급전 설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공 단선식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급전 방식이 되겠는데요. 가공 전선으로부터, 가공이 뭐예요? 뭐 이렇게 가공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중에 가설되어 있다라고 해서 가공 전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공 전선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서 주행 레일을 통해 변전소로 보내는 전력 전송 방식을 가공 단선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급전선으로 트롤리선의 공급을 받고 이 트롤리선으로부터 펜터그래프로 하여금 이 철도에 공급을 한 다음에 이 레일에 의해서 귀선을 역할을 해서 변전소 쪽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공 단선식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가공 복선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 2조의 가공 접촉 전선을 설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다 전선이라는 거예요. 2조의 집전 장치로 집전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움직일 때 불편할 수 있겠죠. 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쓰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2조의 가공 전선으로 집전하는 방식을 가공 복선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제3궤조 방식입니다. 제3궤조 방식. 우리 이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게 제3궤조 방식인데 궤조가 이제 레일이잖아요. 그렇죠? 레일면 또는 차량의 측면에 차량의 진행 방향과 병행하도록 나란히 레일을 설치하고 여기에 어떤 것을 집전 슈를 접촉함으로써 집전하는 방식. 우리가 이전까지 가공 복선식이라든지 가공 단선식이라든지 보면은 위에 트롤리선으로부터 철도 차량으로 전원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러한 전선으로 공급을 받았고요. 펜터그래프로는 가공 단선식이고 제3궤조 방식은 뭐냐면 우리 레일을 보면요. 레일이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제3궤조는 이 위에서 봤을 때 레일이 3개다라고 해서 어떻게 3개냐면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집전 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레일의 측면에 이렇게 집전 슈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트롤리 선으로부터 펜터그래프 아니면 그냥 전선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제 여기가 없어지고 이 머리 부분이 없어지고 이 발 쪽에 온다는 거예요. 철도 차량 밑쪽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전원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뭐라고요? 제3궤조 방식이라고요. 제3궤조 방식. 그래서 우리 이 제3궤조 방식을 선택하면 무엇이 좋냐면 우리 터널 같은 데 있죠. 터널 같은 데 높이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공 단선식을 예로 들면은 머리에 이렇게 철도 차량 머리에 다이아몬드, 마름모 있죠? 이 펜터그래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천장이 높아야 되지만 이 제3궤조 방식은 아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타이트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차량만 잘 지나갈 수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이런 터널 같은 거를 조금 더 높이를 낮출 수가 있다. 크기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이 집전슈를 통해서 집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전 방식입니다. 급전 방식을 보면 첫 번째로 직접 급전 방식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문장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급전해주는 방식을 직접 급전 방식이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급전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BT 급전 방식과 AT 급전 방식이에요. BT 급전 방식은 무엇이냐면 부스터 트랜스포머 방식이다라고 해서요. 무슨 변압기가 들어가냐면 이것은 흡상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흡상 변압기. 자, 그 다음에 AT 급전 방식은요.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게 돼요. 자, 급전 방식 BT부터 보겠습니다. 권수비가 1대1인 특수 변압기를 약 4km마다, 이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치해서 변압기에, 흡상 변압기의 1차 측 그리고 2차 측을 전차선과 부급전선, 부급전선이 아니라 부급전선에 각각 직렬로 접속해서 대지에 누설되는 전기차의 귀전류, 귀전류가 뭐냐면 돌아가는 전류입니다. 그 귀전류를 강제로 부급전선에 흡상시켜서 통신선로의 유도장애를 경감하는 방식을 우리가 BT 급전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T 급전 방식은 무엇이냐면 오토 트랜스포머인데 이거는 단권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전선과 전차선 사이에 약 10km 간격으로 단권 변압기를 병렬로 설치해 줌으로써 변압기의 중성점을 레일에 조석하는 방법이에요. 즉, 이 급전선과 전차선 사이에 단권 변압기를 설치를 해서 이 누설 전류를 흡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급전을 해주는 건데 대용량의 열차 부하에서도 전압 변동 및 불평형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식. 하지만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통신선로의 유도장애를 경감하는 방식의 주된 이제 목적을 가지는 그런 변압기는 흡상 변압기입니다. 흡상 변압기. 아시겠죠? 그래서 BT가 흡상 변압기, AT가 단권 변압기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정의도 물어보고요. 여기서 쓰는 게 무엇인지도 물어보고요. 여기서 쓰는 이 흡상 변압기의 약호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BT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이 경우에는 AT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밑에 스코트 결선 변압기라고 있습니다. 그쵸? 예, 스코트 결선 변압기.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의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서 스코트 결선을 채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흡상 변압기고, 그쵸? 자, 집전 장치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집전 장치는 뭐냐면 전기를 취하는 장치다라고 해서 집전 장치라고 불러요. 집전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던 펜터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트롤리 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롤리 봉이에요. 봉으로 된 트롤리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으로 된. 집전 슈는 아까 전에 배웠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펜터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종의 마른 목골이 되어 있죠. 오각형이라고 하면 되나요? 이 밑에 이렇게 색칠된 게 전차가 되는 것이고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전원을 전차선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펜터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자, 이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선. 이선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집전 장치와
트롤리선, 전차선 있죠? 이 접촉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을 이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좋지 않겠죠. 그럼 물론 이선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선되는 시간을 뭘로 나눠줘요? 실제 운전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그것이 이선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에 따라 이선율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개념을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선이라고 하는 것과 종류 있죠? 집전장치의 종류 이렇게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집전슈는 어디서 사용되는 거예요? 제3궤조 방식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귀선과 본드인데요. 귀선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귀선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전선이에요. 즉 변전소 쪽으로 돌아가는 전선을 귀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전기차를 통한 전기가 레일을 통해서 변전소로 돌아가는 그런 회로를 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일이 귀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일 본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레일 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일 본드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기 철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레일의 저항을 가능한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항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주행용 레일은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기계적인 강도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서 강도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 강도에 중점을 두다 보면은 저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매는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음판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이음매에서 레일 접합의 충격으로 전기 저항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대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가 커져요. 즉, 전압 강화, V는 IR이잖아요. 저항이 높은 상태에서 전류가 커져버리면 전압 강화도 커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로 인해 대지에 무슨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누설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식은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로 인한 부식이죠. 그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접합 부분의 전기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 레일본드를 시설한다. 근데 한마디로 레일본드를 정리를 하자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레일에 용접한 구리선 등을 우리가 레일 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일 본드가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음매 용접법인데 여기 보시면 용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놨죠. 즉,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이음매를 볼트로만 체결을 하면 완전한 전기 회로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일종의 구리선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 붙지 않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전기가 잘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일본드를 시설을 해주게 된다. 레일본드의 주 목적은 전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더 용접하는 그런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차선의 조가법입니다. 조가법. 제가 강의 초반에 조가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가선. 조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차선이 벗어나지 않도록 일종으로 잡아주는 그런 선을 조가선이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조가법에는 지지물이 있습니다. 지지물이 브래킷과 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브래킷은 전주로부터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지하는 것이고, 빔은 이렇게 양쪽에서 지지하는 형태를 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만 그냥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접 조가식이 있는데 직접 조가식은 무엇이냐면 트롤리선을 직접 이어로 조가하는 것으로 이도가 크고 고속으로 되면 이 선이 발생해서 전기적인 마모의 발생이 쉽다. 특히 이 직접 조가식은 우리 위에 예를 들어 팬터그래프가 이렇게 전기 차량 위에 있으면
높이가 전차선의 높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직접 조가식을 하게 되면은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전기적 마모의 발생이 쉽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구조지만 전차선의 장력이라든지 높이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커티너리 조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커티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우리 실 있죠, 실. 여러분 집에 실이 있으시면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제가 실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팽팽하게 잡으면 이렇게 일자가 되겠지만 조금 느슨하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 전력공학에서 2도 배운 것처럼 전선처럼 축 늘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축 늘어지는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커티너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커티너리. 그래서 연선을 커티너리 곡선으로 가선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축 처져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것이 조가선입니다. 자, 그다음에 트롤리선을 조가하는 것인데 직접식보다 전주 간의 거리를 길게 할 수 있어서 전주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티너리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이선율을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심플 커티너리 또는 단식 커티너리가 되겠는데요. 자, 조가선과 전차선의 2조로 구성이 됩니다. 즉 조가선 하나, 트롤리선 하나 이렇게 해서 조가선과 전차선의 2조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조가선으로 전차선을 이러한 궤조면에 대해서 평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궤조면에 대해서 평행이 되도록 시설하는 것을 우리가 단식 커티너리 또는 심플 커티너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한 것을 행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컴파운드 커티너리입니다. 컴파운드 커티너리. 컴파운드 커티너리는 복합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이러한 조가선이 여기 맨 위에가 이제 조가선이죠. 맨 밑에가 이제 트롤리선, 전차선이 되겠는데 이 조가선을 이제 드로퍼로 하여금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조 조가선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트롤리선까지 행거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로퍼와 행거가 다 존재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컴파운드 커티너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커티너리 조가식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정의를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은 어떤 커티너리 방식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림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변형 Y형 심플 커티너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변 Y형 심플 커티너리 또는 변 Y형 단식 커티너리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제 다양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변형 Y형 심플 커티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이 지지점 부근에 이러한 가는 전선 Y선을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Y선을 접속을 해서 조가선과 트롤리선을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가 변형 Y형 심플 커티너리 전선이다라고 하고요. 이때 여기 쓰이는 것을 우리가 드로퍼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가 Y자다라고 해서 변형 Y형, 변 Y형 심플 커티너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보시면 합성 컴파운드 커티너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성 컴파운드 커티너리. 자,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합성 소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프링과 댐퍼, 스프링과 공기 댐퍼가 조합된 합성 소자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가선, 보조 조가선, 드로퍼, 합성 소자, 행거, 그 다음에 트롤리선까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합성 컴파운드 커티너리. 아까 전에 컴파운드 커티너리는 조가선, 보조 조가선, 드로퍼, 행거, 트롤리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합성 소자를 이용해서 보조 조가선과 행거, 그리고 트롤리선, 조가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중 커티너리인데요. 이중 커티너리는 두 개의 조가선으로 그리고 한 개의 전차선이 존재합니다. 2인 1조죠. 그러니까 조가선이 두 개, 전차선이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구조가 이거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전차선이 두 개, 조가선이 하나인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V자 형태를 띠면서 이중 커티너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띄어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지물 경관이 커지거나 아니면 풍압에 의한 그런 전차선의 움직임,
바람에 의한 그런 편의를 낮출 필요가 있을 때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더 시설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왜냐면 조가선이 2개 필요하게 되니까. 자,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복식 커티너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식 커티너리는 무엇이냐면요. 여기가 단식이잖아요. 복식은 이러한 구조를 또 옆에다가 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한 게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뒤쪽에도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옆에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식 커티너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티너리 조가식은 복식 커티너리까지 6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심화 강의에서는 이런 각각의 커티너리 조가법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전식이에요, 여러분. 전식. 전식 제가 계속해서 그랬는데 전식이 무엇일까요? 전식이란 레일 접속 부분의 저항이 커서 전차선의 전류가 레일을 통해 돌아가지 못하고 대지로 누설됨으로써 그 부분의 수도관이나 가스관 등의 지중관을 통해 흐르다 유출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전식이란부터 여기부터 현상으로 인한 부식 여기까지 이 정의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중 이 정의가 뜻하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접속 부분에 저항이 크니까 전류는 저항이 큰 쪽으로 안 가려고 하겠지? 그러면 옆으로 빠지겠지? 그로 인해서 부식이 발생하겠지? 이것을 전식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즉, 누설 전류가 흘렀을 때 전해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지중관로도 전식에 의해서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식은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요. 부식인데 우리 부식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 이렇게 6가지를 놓았습니다. 첫 번째, 전차선의 전압을 승합하는 겁니다. 이 전압을 승합하게 되면은 이러한 전기로 인한 부식이 방지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레일 본드를 시설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전기 철도 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일 본드가 나오는 거예요. 레일 본드 뭐였어요? 이음매 부분에 이렇게 용접한 구리선 같은 거 있죠. 물론 그거는 일종의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만 어쨌든 레일 본드는 조금 더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일종의 회로를 구성해주기 위해서 용접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기적인 저항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전식을 방지한다.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귀선에. 자, 레일을 따라 보조귀선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보조귀선의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 보조귀선은 레일 본드와 조금은 다르지만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조귀선 또한 귀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거죠. 왜냐? 더 변전소로 잘 가도록.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접속 부분의 저항이 커서 레일을 통해 돌아가지 못하는 게 원인이잖아요. 원인. 그로 인해서 누설 전류로 인해서 부식되는 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더 가라고 하면서 보조기선을 하나 더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일을 따라서 보조기선을 설치하는 용도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레일의 절연을 조금 더 양호하게 하는 겁니다. 급전 구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급전 구간을 단축시키는 거는 중간에 변전소를 증설하게 되는데 이 변전소 증설이 좋기는 하지만 소실을 줄여서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더 설비비가 증가한다. 왜냐면 같은 구간에 여러 개가 추가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6번째는 귀선의 극성을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적인 부식이 방지되더라. 어느 측면에서? 전기 철도 측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이 앞에 있는 요 측 어떤 측면에서 전식 방지인지 꼭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이 6가지는 어디라고요? 전기 철도 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기 철도 측 또는 전차선 측이다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매설관 측입니다. 매설관 측 또는 지중관로 측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곳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배류법, 매설 금속체와 대지간 절연 또는 차폐, 저전이 금속에 접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배류법은 직접 유출하는 전류를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흙으로부터 선택 배류법과 강제 배류법이 있습니다. 선택 배류는 선택적으로 배류하겠다는 거고 강제 배류법은 강제로 배류하는 건데 선택 배류법은 이 귀선과 등전 위의 전류만 보내는 거고 강제 배류법은 누설 전류와 같은 크기의 전류를 반대로 흘려줘서 이 상쇄시켜줌으로써 배류하는 그런
방법을 강제 배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선택 배류법, 강제 배류법만 종류만 기억하시면 충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중 이제 매설 관측의 전식 방지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강제 배류법이 답으로 선택된 문제가 출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매설 금속재와 대지간 절연하고 차폐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절연을 통해서 전식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저전이 금속을 접속은 말 그대로 그냥 애초에 누설 이 매설관에 누설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시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전기 운전 설비까지 와서 우리 여러 용어들을 배웠는데 이 용어들이 처음에 접하지 못한다면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응용 같은 경우는요. 먼저 나중에 이제 또 기출문제를 푸실 거잖아요. 풀었다가 이 내용 궁금한데 이 내용 뭐였지? 그러면은 다시 교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학습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봤을 때 이론은 조금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내가 전기 철도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 아니면 전기 응용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찾아본다면 조금 더 학습이 잘 왔다 갔다 되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개념 확인 풀어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레일 상부에 2조의 가공 접촉 전선을 두고 집전하는 방식을 가공 단선식이라고 하나요? 복선식이라고 하죠. X. 흡상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흡상변압기 약호 뭐였습니까? BT였습니다. BT 급전 방식에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경감하는 급전 방식이라고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O가 되고 전압 불평형을 경감시키기 위한 급전 방식은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5가 되겠죠. 귀선 내 전기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 레일을 따라 설치하는 것은 바로 브래킷이 아니라 브래킷은 조갑법의 일부였죠. 그렇죠? 브래킷, 지지물의 일부였는데 이것은 이제 보조 귀선이었습니다. 보조 귀선. X. 누설 전류가 적을수록 전식이 심한가요? 많을수록 심하죠. X. 매설 관측 또는 지중 관측의 전식 방지법 중 배류법의 종류에는 선택과 강제 배류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OO, XXO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 철도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환한 미소로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잘 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